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크나큰 우려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완전한 이란의 항복이 아니라면 이 전쟁을 끝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강경한 대응을 하고 조금 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앞자리가 벌써 두 번이 달라졌죠.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 선으로 올라오더니 다시 장중에는 92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의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닫혀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참 막판에 또 낙폭을 더 늘려가는 가운데 다우와 나스닥, S&P 500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6%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또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은 또 반도체 하드웨어 쪽 종목들, 반도체 10종목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실 텐데, 엔비디아 주가가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주말 사이에 많이 또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들 뭐가 전해졌는지 월가 뉴스레터를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또 이란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지금 뭐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빨리 봉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우리가 아니면은 장기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 빨간불이 참 많네요. 그러네요. 네, 미국에서 빨간불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90달러를 찍었습니다. 네. 유가 90달러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주식시장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유가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마 그러겠어를 깨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계속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정체하거나 꺾이거나 그런 지점이 와야 그때부터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제 생각에는 100달러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사실 고민은 되죠. 이게 진짜로 원유 가격을 100달러로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 프라이싱을 좀 급격하게 다들 겁을 먹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원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투기성 상승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00달러 터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계속 유가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희망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좀 덤덤하게 시장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역시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가가 90달러 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사실 이 하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린라이트가 들어온 곳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여기 소프트웨어, 요즘에 소프트웨어는 사실 크게 유가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살아남았죠. 그리고 또 헬스케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는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럴 때, 위기가 있을 때 좀 해지 수단이 되는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원유, 에너지 섹터, 그리고 여기 산업재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RTX, 보잉, 로키드 마틴처럼 이제 방산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유틸리티, 흔히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현상, 헬스케어, 산업재, 방산
방산, 유틸리티,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쪽이 좋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소프트웨어가 현재 약진을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다 불가피한 하락을 맞았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러셀 2000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좀 눈에 띄는 곳이 우주항공 섹터 조금 괜찮았던 게 역시나 방산이랑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불가항력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유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달러 충분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하나씩 레벨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일단은 90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게 일봉이잖아요. 뭐 위에 걸리는 게 없어요.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몇 주 동안의 그런 흐름들을 다 꺾어내는 그런 급격한 급등이 지난주 한 주 동안 펼쳐졌었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이 상단이 뭐 거의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90달러에서 좀 정체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다들 뭐 이 월요일에 다시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면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가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이번 주에 뭐 혹은 우리가 좀 월요일에 장중에 갑자기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리스크를 시장에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금리는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다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만들었냐면 고용이 충격적으로 쇼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고용 쇼크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반영을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죠.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고용이 쇼크가 나오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가 1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연준은 뭐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각을 잡힌 거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위아래 변동성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는 유가가 올라가면 원래 달러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그나마 우리의 좀 희망 중에 하나였잖아요. 7만 달러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불가항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조차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고요. 뭐 다행히 저점은 깨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주말사 이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 완전한 항복 아니면은 물러서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을 보시면 3월 6일에 나왔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SNS였고요.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복 외에는 절대 없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란이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이겠다라고 악시오스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이란 대통령이 이런 이웃 국가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해당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드린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 이러면서 약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듯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누구보다 투자자분들은 이란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란 대통령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 굉장히 강경파인 분들은 이제 더 크게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쪽에 계속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바레인 정부는 해수 담수화 시설, 이거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동은 그 담수화 시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유 시설만큼이나 중동에 이제 담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으면
정말 크게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대학 건물까지 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도 정부 청사와 그리고 또 국제공항까지 공격을 받았다이라는 자국의 국가 주권을 수호할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사과가 오히려 혁명수비대를 더 긁은 거죠. 왜 그러느냐 갑자기라고 하면서 더 크게 혁명수비대가 화가 났고 최소 우리는 6개월은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그 무조건적인 항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명수비대는 계속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수화 시설, 바레인 쪽의 담수화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반대로 바레인도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중동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쿠웨이트는 식수의 90%, 오만은 86%, 사우디아라비아 70%, 아랍에미리트는 42%를 담수화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로 중동 내에서 갈등이 정말 극으로 치달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헤란의 석유 탱크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면서 이건 참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테헤란의 석유 저장 탱크들이 계속 이게 3월 8일이거든요. 3월 8일이면 어제죠. 주말까지도 계속 불타고 있다. 이런 프라이싱은 지금 현재 유가 90달러의 프라이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석유 저장 탱크가 이렇게 불탔다는 건 아마 오늘 열리면 유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호르무즈의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혀 있고요. 이란은 계속 우리가 막은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전쟁이 막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전쟁 때문에 아무도 못 지나다닌다라는 얘기가 사실인 거거든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그래서 개별 국가들의 발표 상황들을 보시면 카타르에서는 몇 주 안에 에너지 수출 중단도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 그냥 유가의 급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금방 내려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서 수급이 꼬이면서 이제 시장에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타르에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배럴당 150달러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걸프 에너지 수출국이 며칠 내로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종료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중단을 한 게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40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모두 지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쿠웨이트가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유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일각에서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중동 국가들이 증산을 하고 있다. 증산을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증산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기 상황에서 때문에. 계속 증산하면 그거를 뭔가 이제 빼내고 네.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쿠웨이트가 5번째로 큰 산유국이고 26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 또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라는 점에서 시장은 불안감을 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 광범위한 감산 조치에 대한 결정은 며칠 내에 내려질 것이고 생산이 중단되면 재개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쿠웨이트가 가장 그 저장고가 좀 작거든요. 이라크랑 쿠웨이트가 가장 작은데 그 다음 이제 아랍에미리트 며칠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카타르, 사우디는 뭐 워낙에 큰 나라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 저장고들이 계속 조금씩 가득 차게 되면 일단 쿠웨이트가 사실상 뭐 불가항력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으로 줄줄이 감축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점점 더 진짜 카타르가 뭐 150달러 얘기하는 게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러길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네. 주말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뭐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3월 6일에 뭐
항복 아니면 안 된다라고 트윗을 올렸고 그다음에 3월 7일에 또 다른 SNS를 썼거든요. 이게 뭐라고 썼냐면 그 사과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뭐 본인의 어떤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화가 났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450kg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이거를 확보를 하려고 특수작전 부대를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란이 갖고 있는 강력한 두 개의 무기 중에 하나 핵시설을 이제 무력화를 시키고자 이제 투입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 이게 정말 매우 강력한 공격과 연결이 되는 건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조건이 있대요. 이란군의 전력이 충분히 약화된 후에야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규모 침공은 아니다. 소규모의 표적 특수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럼 최근에 무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봤더니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에 중동에 혼란이 온 이 상황이 이스라엘은 약간 좀 반가운 그런 느낌이에요. 레바논에 계속 더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대가를 경고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큰 나라도 이제 슬슬 자꾸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란 대통령이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전개되면 이란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긴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결국에는 가장 큰 이득은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불확실한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 또 줄을 서요. 영국에서 결국에는 스타머 총리가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좀 삐졌죠. 영국과 스페인에게. 그래서 뭐 지금 이미 우리 이겼는데 이제 와서 발 걸치려고 하지 마. 우리는 뭐 기억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 이탈리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지원하겠다. 그리고 호주가 이제 중동에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란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다만 이란이 뭐 완벽한 항복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지연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과연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어떤 면에서 괜찮을까를 걱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우리가 일부 기대했던 것처럼 뭐 중간 선거 지지 않을까, 여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그거 걱정을. 알고 있는 트럼프인데도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그러니까요. 뭔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혹시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무마를 할 그 움직임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호르무즈 손실 보험금을 보상한다라는 계획을 짰습니다. 200억 달러 정도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과하기 시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사실 보험금 더 준다고 해도 결국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보험금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큰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원유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야, 이 상황이 오니까 러시아 원유 제재까지 해제하려고 한다는 걸 보면 지금 미국이 상당히 급한 상황이긴 하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협상 카드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석유 구매를 압박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4주에서 5주 정도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4주에서 5주가 지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있을 예정이고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그 사이에 이제 이란의 원유를 중국이 많이 받아서 쓰니까 그걸 또 미국이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4, 5주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꽤나 유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이 원유 제일 많이 받아 쓰던 게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잠궜었고 오랜 기간 전에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지금 확보했고 그래서 다음에 이란 타겟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때까지 계속 우리의 석유를 써라, 구매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걸 중국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또 주말 사이에 인터뷰를 또 하나 했어요. 이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히 이란과의 우방임을 드러내기는 했고요. 이란에서의 군사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화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미중 무역협상은 반드시 할 것이다. 혹시라도 이게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죠. 중국이 왜 이렇게 침착하냐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도 저렇게 가져가고 이란도 저렇게 가져가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대만을 이렇게 병합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겠네라는 얘기를 서로 지금 거의 합의의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야구 보면서 열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대만의 조정타이 총리가 도쿄에 가서 그 야구를 보러 갔대요. 대만의 야구 인기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어제 보면 그 도쿄돔이 진짜 대만의 홈구장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972년 이후 대만 총리로는 처음으로 일본 공식 방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야구 보러 간 거긴 한데 이걸 보고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중국이 조용할까? 혹시 이걸 노리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요일에 다음은 쿠바래요. 쿠바가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돋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이란이랑 뭐 협상을 한다, 어쩐다, 뭐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에 그게 없잖아요. 우두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누구랑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 그게 또 우려가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최고 지도자 선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공개는 안 됐고 공개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공개가 되면 아마 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뭐 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도 속보가 있는데 떴군요. 네.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는 공식화했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박헌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신규 고용이 9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고용 데이터 좀 볼까요? 그 9만 2천 건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마이너스였다는 건 해고가 신규 고용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 고용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신규 고용은 계속 창출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지금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거나 다름없고 유가는 $90, $100 치솟고 있고 고용은 지금 실제로 뭐 박살이 나 있고 실업률도 4.4%까지 올라갔으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부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이 정부 셧다운 때문에도 만건이 줄었고요. IT가 줄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헬스케어는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었대요. 한 3개월 동안 파업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일부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2025년 이후에 계속 안 좋은 게 3개월 평균 그리고 6개월 평균이 확실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열로 봐도 미국의 고용은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맞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AI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AI에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AI에 투자할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이게 안 좋다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의 두 가지 목표,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고용 떨어지는 걸 보면서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갈 우려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그 애틀랜타 여든의 GDP 성장률 전망치 이게 막 3% 4%씩 나와서 도대체 미국이 어떤 나라길래 분기에 3, 4%씩 성장하는 거지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2%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금리 인하 전망은 자연스럽게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안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풀이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길어진다라는 건 진짜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2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으면 AI 도입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역풍으로 자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오라클과 오픈 AI가 텍사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메타가 그걸 가져간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빅테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그 파일을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AI가 속도가 좀 지체할 수 있는 거지 AI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기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강한 기업이라는 건 뭐 흔히 말하는 우량주인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아시죠? 현금 확보 여력이 높고 막 이런 기업들인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철회됐고, 그리고 사모대출과 관련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BDC라고 하는 블루아울 컴퍼니 캐피털 같은 기업들의 지금 주가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테크론 기술 IT 쪽에 대한 그런 대출도 점점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블랙록까지, 사실 이런 블랙록은 좀 다른 입지라고 봤잖아요. 블루아울급이랑. 근데 블랙록까지 환매 제한 조치가 나오면서 블랙록과 블루아울의 주가는 또 한 차례 저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블루아울 정도면 나왔을 때는 그 내부적인 이슈일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또 블랙록까지 번져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빅스 지수가 20% 넘게 급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시장의 분석과 대응 방법과 고민 이런 것들을 조금 조합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9까지 올라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의 기준을 20으로 보는데 20과 한 40 정도로 보거든요. 20 정도로 올라가면 시장의 악재를 반영하기 시작했구나. 40까지, 40까지 올라가면 실제로 악재가 현실화되고 있구나 정도인데, 지금 3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한 구간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지금 6,750이거든요. 이 7,000선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고점인 7,000선이었고 6,750이면 250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이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 정도의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가를 보면서, 전쟁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비해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S&P 500의 이 변동성 지수는 점점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그런 그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한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쟁 이후에 미국 증시는 상대적인 선전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미국의 국가가 좋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증시가 좋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전쟁 난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배경은 일단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점점 더 많은 그런 그 중동 전쟁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 중동에 대한 오일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많이 자리파를 잃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상황이 더 다른 게 베네수엘라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좌우하고 있죠.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세상의 일부 분석가들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가장 큰 타격은 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P 500은 좀 덜 빠진다, 선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미국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논리를 싸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AI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기 이 휘발유 가격 미국에서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걸프만 지역의 국가들이 사실 여러분들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중동 가서 인프라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AI를 주고 돈을 받는 그런 거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막혀버리면 호르무즈가 막혀버리면 투자 철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조 달러가 넘는 미국 투자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미국도 뭐 당연히 아무리 오일 자립도가 있어도 불확실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S&P 500은 그래도 크게 안 빠지고 있지만 개별 주식의 변동성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마치 과거 금융위기 시절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풋옵션과 콜옵션에 비교를 해봐도 풋옵션의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워렌 버핏이 과거에 유가가 막 100달러 가고 이럴 때 했던 인터뷰를 누가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오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근데 주식을 보유할 것이라 그랬지 주식을 100% 보유한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뭐 그건 맞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장을 떠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장이 매년 이렇게 수익률이 얼마가 났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최고의 10일을 잃으면 그러면 반대로 이 파란색으로 굉장히 큰 그 시장의 수익률과 차별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10일 그러니까 1년간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10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시장을 떠나 있으면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 사실상. 약간 우리는 한 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맞긴 한데 근데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국장도 그렇고 뭐 네. 미장도 그렇고 미장은 조금 싸서 네. 국장은 너무 이제 좋아서 100% 비중으로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게 네.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지만 네.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최고의 순간은 항상 언제 오냐면 항상 급락한 다음 날이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아시죠? 왜 지난주 국장에서도 급락급등 15% 빠지고 그 다음 날 최고의 순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급락을 일부 맞을 상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요게 다른 통계인데 보시면은 최고의 순간들을 5일 동안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마이너스 4%, 10일을 놓쳤을 때는 마이너스 13%, 20일을 놓쳤을 때는 마이너스 25%의 수익률이 난대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의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한 10% 정도 낮기 저기 때문에 보면은 fully invested라고 예. 써 있어요. 그냥 계속 다. 주식을 들고 있었을 때. 오. 예.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들을 같이 겪으면서 이 파도를 그냥 맞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나. 뭐 물론 다 이거 무조건 주식으로 100% 갖고 계세요. 현금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주식 안에서도 네. 워런 버핏 동께서는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 기술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사실 그거는 예. 평소에 했어야 되는 그쵸. 일이고, 예, 그거 지금 당장 안 하셨으니까 뭐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 와중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막 트럼프 대통령이 로키드 마틴 뭐 그 관련한 방산기업도 대표들 막 청와대래 저 백악관을 불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에 대해서 무기 4배 증산을 뭐 동의를 했다라는 이게 얘기가 바로 있습니다. 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에 올라왔고요. 그 기업들을 다 이렇게 리스팅을 했어요. BAE 시스템즈, 보잉, 허니웰, L3 에리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레이시온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거 뭐 굳이 막 본인이 이렇게 리스트를 다 알려줄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SNS에 썼다는 거는 뭐 또 트럼프식 리딩방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선방을 했고요. 트럼프 이
전쟁 지난 금요일에 그래도 좀 올랐던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상승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뭐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제는 뭐 거의 현실화가 됐으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정유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시장이 그렇게 불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보합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그 중에서는 정말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비료 그리고 또 관련주는 왜 올라요? 비료 관련주가 이게 결국에는 원유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원유로 이렇게 만들어서 화학적 비료? 비료로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 비료가 비싸지면 결국 뭐 나중에는 식료품 가격, 그쵸, 그다음에 올라가죠. 특히 소고기 가격 이런 것들이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비료가 다 그쪽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비료 관련주부터 또 강세가 시작이 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급락하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항공주죠. 도이체방크에서는 애초에 그냥 항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개 항공사는 실제 운항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유가 90달러에 100달러 막 가는데 여러분들 항공유는 훨씬 더 고급유라서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우리 과거 러우 전쟁 때도 뭐 타격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상황이 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중동이라는 이슈가 더 사실 원유는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유 가격 연동되는 그런 섹터는 다 빠져요. 노르웨이안 크루즈홀딩스 그리고 뭐 트럭 관련주 뭐 이런 섹터가 다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종목과 하드웨어 종목들이 순식간에 그 최근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역전됐죠. 맞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드웨어 좋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슬금슬금 소프트웨어가 좀 역전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고 실제로 순식간에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아 보이고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가 나쁘다, 소프트웨어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건 뭐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프라이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소프트웨어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는 수급의 어떤 도피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피처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지난주에 무려 15%가 올라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에 엔트로픽 얹어서 이란에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초의 공격을 감행했었죠. 그러면서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조금씩 바닥을 잡더니 이제 여기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전쟁이 사실상 AI의 어떤 데뷔전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미국이 세상에 알린 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조금 또 바뀌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UBS에서는 전통적 피난처로 헬스케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티커와 종목들 보시면 다 아는 종목들이라서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머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 시그나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노보노디스크랑 힘스에너스가 그 비만약 복제약품 때문에 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잘 마무리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시간외 2% 상승하고 있고요. 힘스에너스는 시간외에서 40%? 무려 40%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심스에너스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22달러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본장에서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결국에는 AI가 또 증명을 한 거죠. 18% 넘게 급등을 했고요. 매출, EPS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 전망까지 깔끔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안 좋았던 시장에서 오히려 더 확실한 걸 찾으려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금 주춤했다가 매출이 강력하게 또 이번 분기에 증명을 하면서 급등을 할 소지가 충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인상을 했고요. AI 광연결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XPU, 아마존 XPU에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광연결 기술에 대해서는 이 CPU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관련주들. 그게 셀레스티얼 AI를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통신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는 실제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그 기업을 가져가면서 또 인수를 하면서 약간 시계열을 조정하고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셀레스티얼 AI를 가져갔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콘의 2월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역사상 최고의 2월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숫자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특히 엔비디아를 최고의 반도체 탑픽으로 꼽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주가 수준이 매력적인 진입점이다 라는 얘기, 놀랍도록 좋은 진입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원래는 샌디스크랑 마이크론을 탑픽으로 꼽다가 확실히 엔비디아로 좀 갈아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또 빠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잠재적인 진입점을 슬슬 제공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서 엔비디아로 바꾼 건 메모리 반도체도 최고를 지금 가져가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메모리에서는 꼽고, 그리고 반도체 전체에서는 엔비디아를 꼽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더 최고와 확실한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꼽았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갭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막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급락, 그리고 코스트코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시장에서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그 문제의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과연 화요일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도비도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의 문제아들이 이번 주에 또 나온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 최근에 좋으니까 조금 기대해봄직할 것 같습니다. S&P 500의 신규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됐고 애프터마켓에서 두 종목 나란히 올랐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종목.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S&P 50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장중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 외에 주가가 일부 반영하고 있거든요. 루멘텀도 들어가요. 맞습니다. 코이어런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통신 관련주들 루멘텀과 코이어런트가 결국 S&P 500에 네. 들어갔어요. 근데 이 버티브 홀딩스와 에코스타 요 두 종목이 폐장 후에 5% 3%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루멘텀과 코이어런트는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해요. 장중에 급락하고 나서 살짝 들어올리는 그런 그림 수준에 그치고 있고 네. 워낙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점점 더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버티브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AI는 물밑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열심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여우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종 끝이나 제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여우같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메종 키친의 제품을 3% 핫딜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앵콜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65% 할인된 가격으로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 두 가지 준비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M 사이즈, 조금 넉넉하게 박시하게 이런 것도 입으면 예쁘니까 입었고, 우리 명성님도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이게 약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나와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 기모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봄에 입으실 수 있는 제품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부드러운 프리미엄 코튼 테리 소재고요. 스몰 사이즈부터 엑스 라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하게 사이즈 나오겠지만 엑스 라지가 조금 넉넉하게 나왔는데 110 사이즈 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가슴둘레나 이런 거 상세 페이지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갤럭시 탭 A7 키보드 풀세트로 최초로 저희가, 이게 원래 정가가 거의 60만 원 가까이 하는데 17만 9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좀 약간 진한 모델이기는 하는데 사실 탭 제품은
뭐 지금 거나 예전 거나 뭐 크게 사양이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그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키보드, 갤럭시 탭 그리고 요거 케이스까지 모두 다 드리는 구성으로 17만 9천 원이고요. 10.4인치 제품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옥타코어 키보드 북커버, 펜까지 드려요. 맞아요. 펜까지 풀세트로 드립니다. 용량은 64GB고요. 요게 블랙인 줄 알았는데 다크그레이 컬러라고 하네요. 와이파이 모델이고 지금 7040 암페어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도 굉장히 커요. 하루 종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용량이 지금 앞서서 제가 64기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서 최대 1TB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요. A급 리퍼 안심 제품으로 15개월간 무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영상 하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